출발 새아침.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삼선의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임 전 실장은 통일운동에 매진하겠다는 이유로, 김 의원은 정치 혐오증이 극에 달했고 역사의 민폐와 생명력을 잃은 좀비 같은 존재로 변해버린 한국당은 수명을 다했다면서 불출마 이유를 결단한 겁니다. 사실 제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삼청동 인근에서 늦은 밤 우연히 임종석 전 실장을 만난 적이 있죠.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치를 할 것인가 라고 물었더니 임 전 실장은 너무도 당연한 걸 물어본다는 표정으로 당연히 계속할 것이다 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당대표와 원내대표 간의 힘 겨루기와 복잡한 계파 간 갈등으로 번잡스러운 한국당의 사정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현 정권의 실세로서 조국 전 장관과는 또 다른 의미에서 엄청난 기득권을 가지고 차기 대선 주자로까지 거론되던 임 실장의 어제의 선언,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정치는 생물이라더니 정말로 그런가 봅니다.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오늘도 요지경 세상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출근길 뉴스 정리해주는 친구 뉴스봇. 네,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의 다정한 뉴스벗이 왔습니다. 이종훈 사평론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말에 비도 많이 오고 그랬는데 잘 지내셨습니까? 네, 비가 오니까 단풍이 더. 아, 그래요? 네, 전 좀 나이가 들었는지 비가 오니까 막 센치해져가지고요. 집에만 있었습니다. 안 돼. 자,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슈는 뭡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곧 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아, 곧 보자고요? 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우선 어제 그 정경두 국방부 장관하고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이 이 태국 그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 참석을 계기로 해서 회담을 가졌고요. 네. 이달 중에 원래 예정했던 그 연합 공중훈련을 연기하기로 전격 결정을 합니다. 네. 그로부터 10시간 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글을 올립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을 향해서 나는 당신이 있어야 할 곳에 데려다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빨리 행동해야 하며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 곧 보자. 이렇게 글을 올린 겁니다. 네. 그래서 조만간 이제 북미 실무 협상이 이루어질 예정인 가운데 연내 3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도 높아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조금 트럼프가 빨리 좀 먼저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하는 거는 고무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 김정은 위원장도 뭐 연말까지 답을 내놔라. 계속 좀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김정은 위원장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연말까지 뭔가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감을 좀 느끼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네요. 제가 네. 궁금한 거는 서로 만나자고만 말하지 말고 만나면 되잖아요. 서로 이해가 지금 비슷한 것 같은데. 아, 그런데 실무 협상에서 일단 뭐 조율이 돼야 되겠죠.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뭡니까 그러면은? 네. 어제 한일 국방장관 회담 그리고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이 연쇄적으로 열렸습니다. 네. 이것도 역시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담을 이제 회의를 계기로 해서 이제 만난 거고요. 정경두 국방장관이 이제 고노다라 일본 외무상하고도 회담을 이제 가졌고 네. 또 그 이후에 연쇄적으로 또 한미일 국방장관들이 또 회담을 가졌습니다. 정 장관이 그 한일 국방장관 회담 뒤에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지소미아 문제는 원론적인 수준에서 얘기가 됐다. 외교적으로 잘 풀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고 일본에 주문을 했고 일본은 지소미아 유지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개최된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과 고노다로 방위상은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당연히 지소미아 유지를 해야 한다라는 걸 재차 강조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서로 원론적인 입장만 밝히고 끝. 뭐 이런 거고요. 네. 이런 속에 오늘은 또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협상 제3차 회의가 열립니다. 내일까지. 그렇죠. 이틀에 걸쳐서 열리는 건데 사실 네. 이게 미국에서도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올 정도로 자기네들의 모든 비용을 우리한테 전가시킨 금액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그 근거조차도 좀 뭐 없죠, 사실. 예, 그렇다고 이제 미국 언론 좀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럴 것 같아요. 예. 시간을 조금 더 끌면서
근데 보는 것도 어떨까 싶네요. 이게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일본하고도 해야 되고 독일하고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우리를 좀 교두보 삼아서 좀 뭔가 해보겠다는 뜻인 것 그런 같은데. 얘기이기도 하고 또 관련국들은 또 우리나라만 지켜보겠죠.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좀 세게 나갈 필요도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어떤 식의 방어 전략이라든가 이런 게 있대요? 잘 모르시나요? 뭐 일단은 이제 구체적인 명세를 내놔라. 근거가 구체적인 뭐냐? 명세요? 예.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이제 그 협정에 그 규정되어 있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뭐 방위비를 부담하는 그 범위에 대해서 대상에 대해서 규정해 놓은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범위를 벗어난 건 우리는 못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미국 정부는 그거 이외에도 뭐 좀 전략자산 전개 비용 뭐 이런 것까지도 좀 내라. 뭐 이제 이런 그렇죠. 얘기인데 네. 뭐 우리는 뭐 기존 협정의 근거를 가지고 그걸 좀 배제할 수는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세 번째 이슈는 좀 충격적인 이슈였습니다, 사실. 예. 아, 그러셨어요? 예. 뭐 저는 그렇게 놀랍지는 않았습니다. 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세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죠. 네네. 임 전 실장은 어제 자신의 SNS에 이제 글을 올렸습니다. 제도권 정치를 떠나서 원래 자리로 돌아가려 한다. 앞으로의 시간은 다시 통일운동에 매진하고 싶다. 거의 정계 은퇴를 선언한 그런 상황이고요. 네. 또 삼선의 여의도 연구소장이기도 한 김세현 의원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고 권력 의지 없이 봉사정신만으로 이곳에서 버티는 것이 참으로 어렵게 된 사정이다라면서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But 두 사람의 불출마 선언은 배경도 의미도 좀 다르다. 그렇죠. 봅니다. 특히 김세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도 다 같이 물러나자. 동반 불출마를 요구를 했단 말이죠. 네네. 더 나아가서 자유한국당 해체까지 주장했습니다. 존재 자체가 역사의 민폐다. 생명력을 잃은 좀비 같은 존재다. 네. 이런 표현까지 사용을 했네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임종석 전 실장은 일단은 당분간 정말 정계 은퇴한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김세현 의원의 것은 한국당을 해체해서 뭔가 좀 새롭게 하면 또 달리할 수도 있다 이런 취지를 저는 사실 들었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렇죠. 그게 맞나요? 자유한국당 간판으로는 출마 안 하겠다 이런 의미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완전 은퇴는 아닌 건 것 같아요. 어쨌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종원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정치 강대강 제대로 붙어보시죠. 여의도 촌철살인. 네, 월요일에 정치 토크 여의도 촌철살인 핫한 정치 이슈들이 주말 사이에 많이 쏟아졌습니다. 뜨거운 토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민병두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네, 오늘 짝꿍은 어디 가시고 자유한국당의 김영태 의원님이 좀 있으면 들어오실 것 같고요. 우선 먼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요. 사실은 좀 상당히 전격적인 얘기가 있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임종석 전 비서실장하고 자유한국당의 김세현 의원이 총선 5개월 앞두고 난 다음에 불출마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마 수도 없이 많은 불면의 밤들을 보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치를 맨 처음에 시작할 때도 저 같은 경우도 영입 제안을 받았을 때 한 달 정도를 갖다가 고민을 했는데 하루에도 생각이 10번, 20번씩 바뀌더라고요.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평가하고 또 앞으로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인가 또 자기가 한 결정이 이 사회에 어떤 여파에 미칠 것인가를 두고 아마 수없이 많은 불면의 밤을 보냈을 텐데요. 네. 저는 한 두 가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나는 정두원 전 고 의원이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책으로 썼는데 후흥론이라고. 후훈론이요? 네, 정치는 얼굴이 두껍고 마음이 시꺼먼 삶을 할 수 있다. 아, 그래요? 네. 후훈론이요? 후흑 두꺼울 후자에 검을 흑자. 후흥론. 후흥론. 네. 그래서 아마 고전에 나온 얘기입니다. 아마 삼국지 시대에 나온 얘기일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런 그 역사적 인물들을 빗대서 결국 이제 후흑
얼굴이 두껍고 마음이 시꺼먼 사람들이 정치를 지배하게 되는데 이제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물갈이론이 나올 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결국 마음이 약하고 착한 사람들이 먼저 이제 손을 드는 거죠. 더 이상 못 견디겠다 이러면서. 과연 내가 이런 정치판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또 한편에서 이제 밀려서 희생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네. 그래서 한편에서 이제 후흑에 반대되면 이제 뭐 박백이라고 할까요? 네. 마음이 좀 약하고 하얀 사람들. 마음이 하얀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먼저 은퇴하게 되는 거. 뭐 쉽게 말하면 옥석이 이제 구분이 안 되고 약간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얘기일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결국 그것은 이제 국회의 재구성으로 가지 않으면 늘 그래요. 지금 뭐 지난 20년 동안 물갈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선거를 4, 5개월 앞두고 이제 광풍처럼 불고 지나미처럼 지나가는데 결국 그러고 나서 6개월 후에 국회가 재구성되느냐. 또 4년 후에 똑같이 재구성론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문제들에서 한편에서는 우리가 이 쓰나미를 보면서도 한편에서는 좀 냉정하게 보는 그런 시야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또 얘기를 나누는 동안에 우리 자유한국당 김영태 의원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그 주말에 두 분의 그 중량급 정치인들이 불출마 선언했단 말이죠. 한국당의 김세현 의원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임종석 전 비서실장인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세현 의원 한국당의 대표적 쇄신파죠. 참 개인적으로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당으로서도 큰 손실이고. 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당에 큰 살신성인 하셨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이 김세현 의원이 던진 자유한국당에 던진 화두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 자유한국당의 이제 존재 이유를 물었거든요. 지금 문재인 정부 이 정말 내후 외환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네. 안으로는 경제 바깥으로는 안보 이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의 한국당으로서는 미안하지만 막을 수 없다. 이게 국민의 뜻이다. 그래서 자유한국당 백지에서부터 다시 재구성하라. 이게 국민의 뜻이니까 자기 물러날 테니까 황교안 대표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도 거취를 결정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저는 얘기를 들으면서 여기에는 저도 예외가 아니다. 저야 아직 지역구 이미 내놓은 상태지만 더 험지로 가라면 더 험지로 가고 중진들 다 물러나라면 깨끗하게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김세현 의원의 이런 고뇌에 찬 결단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된 응답을 하지 못한다면 아마 국민들의 이 더 거센 비판과 함께 정말 존재 이유를 국민들이 엄중하게 추궁하는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좀 궁금했던 게 이거더라고요. 김세현 의원 얘기는 조금 있다고. 임종석 실장 같은 경우에도요, 본인이 이렇게 불출마 선언하기까지 당내 다른 사람들이 아주 측근 말고는 잘 몰랐다고 얘기를 하면서 좀 놀랬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김세현 의원도 마찬가지라고 제가 얘기 들었는데, 그 양쪽 당을 이제 대표하시는 분들이니까 우선 우리 민병대 의원님께는 임종석 전 실장이 왜 측근한테는 전혀 얘기하지 않고 그렇게 결정을 내렸을까? 또 우리 김세현 의원은 우리 김영태 의원이 보시기엔 왜 그랬을까? 간단하게만 짚어주세요. 제가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미리 얘기하면 말리죠. 그리고 말릴까봐 그런 거예요? 당연하죠. 이런 문제는 고독하게 자기가 결단하는 문제고요. 주변에서야 당연히 말리고 이 당 전체를 봐달라라고 얘기할 텐데 본인이 이미 결심했으면 이런 문제는 본인이 혼자 해결하는 겁니다. 우리 당도 표창원 의원이나 이철희 의원이나 다 주변하고 네. 상의한 것은 아니고요. 다 각자의 고유한 어떤 실존적인 또 인간적인 또 정치적인 결단에 의한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차피 남한테 말해봤자 말리기만 하고 시끄럽기만 하니까. 대부분 이거 동네방네 떠들면서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원래 그렇게 하는 게 아니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저는 또 좋습니다. 김세현 의원을 이제 약간 결이 다른 것으로 사실 느껴지긴 했어요. 김세현 의원은 정치를 아예 떠나겠다는 뜻보다는 한국당이 이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못하겠다. 일단 내가 먼저 내려놓을 테니까 우리 다 같이 우리 한국당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보자. 이런 메시지를 사실 저는 들었단 말이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김세현 의원 제가 평소 때 잘 아는 동료 의원인데 이 정치의 한계를 느낀 것 같습니다. 본인도 어떻게든 보수 측에 서서
보수를 개혁하고 재개편해서 뭔가 이 나라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려고 했는데 네. 한계에 봉착한 거죠. 그래서 늘 고민을 해왔었는데 뭐 안타까운 건 그거죠. 이 보수의 개혁의 한계를 느껴서 물러나기에는 참 아까운 인재다. 왜냐하면 그 보수 진보 진영을 떠나서 이 미래에 대한 고민, 뭐 특히 이제 4차 산업혁명 관련한 다양한 형태의 정책적인 고민들을 많이 해왔거든요. 네. 뭐 우리 앞에 계신 민봉두 의원도 마찬가지지만 그 로보세나 네. 그 정당에서 네트워크 정당 뭐 이런 것들 뭐 대표적으로 고민해왔던 의원인데 이 보수 개혁의 한계를 느끼면서 이 퇴장하게 돼서 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런데 어떻게 얘기 들어보면은 우리 당은 너무 좀비 같은 존재가 돼버렸다. 한국당 당대표하고 원내대표 다 나가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 그 얘기는 당이 조금 바뀌고 그러면은 좀 다시 해볼 수 있다 이런 건 아닌가요? 뭐 제가 뭐 마음속 뭐 다 깊이 알 수는 없어도 네. 근본적으로 보수 개혁에 대해서 자기가 할 일은 여기까지고 앞으로 남은 사람들 특히 네. 새로운 세대가 이 네. 보수 개혁을 완성해달라 이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아마 생각하세요? 당을 자신의 민병대 목소리를 통해서 자유한국당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다면 뭐 해체 수준의 변화를 갖다 요구했겠습니까? 그렇죠. 전원 불가이라고 하는 거. 또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알 겁니다. 다만 첫째는 이제 경종을 울리고 싶었던 거죠. 이 우물을 마시면 안 된다. 국민들한테. 이 우물을 마시면 안 된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거다. 네. 그 자기가 자유한국당에도 몸담았고 또 이거 갖고는 안 되겠다. 이 우물 마시면 안 되겠다고 해서 탈당까지 했다가 다시 들어와 봤지만 이 우물이 바뀌어지지가 않더라. 도저히 이 우물 자체를 갖다가 바꾸려면 안 되고 이 우물은 이제 폐쇄해야 한다. 뚜껑 네, 덮고 돌 네. 집어넣어서 네. 문 닫고 네. 이거 먹으면 죽는다. 국민들한테. 그러니까 새 우물 짓자. 새로 가서 우물 파자. 내가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분들이 모여서라도 그걸 하라는 사인입니다. 다만 여기서 네. 조금 저는 뭐 처방은 이렇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진단에서 문제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진단이 왜요? 뭐냐면 지금 이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이 지금 좀비처럼 그 지지율 반사 이익만 바라보고 있다. 근데 지금 망하게 생기지는 않았거든요. 뭐 제가 이거 갖고 통화하지 않겠습니다만 네. 일단 그건 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오게티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말씀하셨는데. 일단 첫 번째, 좀비 같은 한국당이다. 이거에 동의하시는지. 두 번째, 그렇게 하면서 진단 내린 것에 대해서 지금 진단은 좀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선 한국당이. 우리 국민들께서 네. 지금 이 문재인 정부 하는 방향과 내용에 대해서 네. 엄청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건 맞죠. 그런데 문제는 네. 그것을 막아내고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그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하지 못한다. 지금의 모습으로는 국민이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맞죠. 따라서 이 자유한국당에 대한 개혁, 나아가서 보수의 개혁과 재개편 반드시 필요하죠. 근데 김세현 의원은 본인이 노력했지만 이제 역부족이라고 인정하고 퇴장하면서 자유한국당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했기 때문에 이에 응답해야 네. 하는 게 남아있는 사람들의 네. 역할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잘못한 건 맞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 이 말도 당연히 맞는 말이다. 그러면은요. 좀비 같다. 한국당이 좀비 같은 존재가 돼버렸다. 이거는 동의하시는 거예요? 이제 근본적인 변화를 거부한다면 그런 지적을 뭐 당연히 받아도 마땅하겠죠.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국민들께서는 뭐 경제 문제, 안보 문제, 국방 문제 다 불안하기 짝이 없는데 자 이거에 대해서 무언가 좀 안정감을 갖고 대안을 찾고 싶은데 한국당을 봐서는 믿업지 못하거든요. 그게 또 분명하고 그런 것들이 정당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야당이 정부 여당의 실정에 기댄 반사이익을 얻는 게 보통의 일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이 대통령이 잘하는 게 없는데 한국당이 잘 못하니까 오히려 거꾸로 지지율이 반등하는. 이번에 조국 사태 겪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 지지율이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근데 딱히 변한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상황이. 조국 사태 이후에. 그런데 다시 문재인 대통령, 민주당 지지율 반등하고 한국당은 떨어지니까
반사이익을 야당이 아니라 오히려 대통령하고 좀 민주당이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정말 그 뼈 아픈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게 지금 한국당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이왕에 김세현 의원님이 그 결단하셨는데 저는 좀 이런 일을 갖다 하시면서 그 20대 국회를 좀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까 잠깐 우리 김영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지금 하루도 쉴 날이 없거든요. 네. 쉬면 안 돼요. 멈추면 안 돼요. 우리나라 여기서 더 이상 멈추면 안 됩니다. 지금 뭐 동남아시아나 중국 다시 또 일본의 재부활 뭐 이런 것들이 엄청난데 그러면서 국회에 있다 보면 야 정말 국회가 너무나 지금 발전을 갖다가 기업의 어떤 변화를 갖다 가로막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회의 생산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남은 기간 동안 정말 그런 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국회에서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이 나라가 망해가고 때는 진단보야도 네. 나라가 지금 우리 경쟁력을 되찾아야 되는데 여야가 힘을 합쳐서 되찾아야 되는데 국회가 생산성 있는 국회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새로운 정치 집단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다. 그런 거에 좀 기여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김세현 의원은 그렇다고 치고 임종석 전 실장은 왜 갑자기 통일운동에 매진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만두는 걸까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게 되면 민주당에는 사실은 한국당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려움은 조금 덜한 것으로 보여서 그렇다면 임종석 전 실장이 갑자기 이 시점에서 나 안 나갑니다. 나 통일운동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해버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들을 제가 우리 임종석 실장하고는 17대 국회 때는 뭐 거의 매일같이 집에 가다가 네. 동네 앞에서 그때 사는 동네 앞에서 했어요. 네. 제가 임종석 우리 실장 지역구에 살았거든요. 성동구에. 성동구에. 예. 지금 이제 동대문이지만 그래서 가면 이제 집 앞에서 서로 이렇게 마지막 뒤풀이를 하고 이제 가면서 참 많은 얘기를 했던 분이에요. 기본적으로 참 사람이 바릅니다. 머리도 영특하지만 굉장히 바른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위치 짓고 그때그때 어떻게 자기가 사는 것이 시대에 기여하는 것인가 또 자기 삶을 어떻게 마무리하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이 굉장히 바르게 이렇게 자기 자리에 이렇게 차고차고 쌓여있다 하는 생각을 많이 느꼈어요. 아마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35세 네. 정치에 입문해갖고 참 드물죠. 네. 김영삼 대통령 몇 분 빼놓고는 아마 가장 어린 나이에 정치에 입문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정말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고 또 뭐 그뿐만 아니라 학생운동 시절부터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민들로부터 사랑도 받고 스포트라이트 받았고 또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명예와 영광을 갖다 다 가졌는데 여기서 내가 21대 국회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해석과 분란 이런 거 있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제도력 할 수 있는 기회는 평화와 통일이다. 이걸 통해서 인구 문제도 해결하고 저성장 문제도 해결하고 대륙 국가로도 가고 4차 산업혁명으로도 갈 수가 있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자기가 어떻게 위치 지우는 거 이런 것들이 평생 국민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하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몇 달 전에 통화를 했었는데 네. 계속 산에 다니더라고요. 사네요. 예. 그러니까 정치를 할 거면 산에 다니면 안 되죠. 계속 산에 다닌다는 건 뭔가 고민을 깊이 했던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가 사실 개인적으로 임종석 실장을 한 2년 전에 청와대 앞에서 만났어요. 밤에. 그때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만나긴 했는데 그때 제가 여쭤봤었을 때는 엄청나게 물론 피곤해 보였어요. 왜냐하면 너무 일이 그때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서도 너무 얼굴에 빛이 나서 자기는 정치를 꼭 하겠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제가 물어봤더니. 그래서 내가 정말 이분은 정치에 대한 뜻이 확고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제가 좀 놀랬었었는데 민원이 지금 개인적으로 친분이 깊다고 하시니까 임 실장이 사실 그동안에 보여줬던 거는 정치적인 포부가 있다는 걸 나타내는 쪽으로 많이들 우리들이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왜 이걸 정계 은퇴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자리에서 뭘 하겠다는 걸로 봐야 되는 건지 뭔가요 정확하게는? 그거는 뭐 사람이 우리 정치인들도 뭐 우리 김영태 의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정치를 하다 보면 생각이 10번도 100번 자주 바뀝니다. 자기 자신의 바뀐다. 거취, 방향, 목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정말 어떤 때는 빛이 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어둠에 쌓일 때도 있고 뭐 그런 게 있겠죠. 그런데 지금 뭐 그런 과정을 거쳐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더 성숙되어졌을 것이고
제가 볼 때는 무슨 평화운동이 크게 보면 이 시대의 가장 큰 정치다. 민간에 있든 다른 데 있든 아마 지금 뭐 나가서 그러면 가령 임종석 실장이 나 나가서 벤처기업 하겠어. 나 나가서 손정의가 되겠어. 이건 아니잖아요. 네. 우리 정치했던 사람이 또 평생 학생운동의 시작을 평화운동에서 시작했던 사람이 이 시대의 가장 큰 정치라고 할 수는 네. 어떻게 보면 평화운동을 하겠다. 통일운동을 하겠다.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는 뭐 임종석 그 비서실장 이 퇴장을 매우 아쉽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임종석 비서실장은 386 운동권 세력을 대표하는 그야말로 그렇죠. 네. 표상이거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이 전반기에 모든 정책을 뭐 사실 그 주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특히 대북 정책을 주도했다고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닐 겁니다. 저는 임종석 비서실장이 이번 총선에서 386 운동권 세력의 대표로서 그리고 문재인 정부 전반기 대북 정책의 그 결과를 갖고서 국민에게 심판을 받았으면 어땠을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퇴장을 하게 돼서 개인적으로는 그 기회를 갖지 못한 거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시간이 조금 오버가 돼서 일부를 마칠 건데요. 잠깐 마치기 전에 하나만 좀 여쭤보고 갈게요. 지금 사실 이건 시간 너무 많이 오바되긴 했는데 그 임 전 실장이 지금 이거를 정계 은퇴라고 딱 볼 수는 없다. 이분의 또 구상이 통일부 장관에서 뭐 서울시장 그리고 나중에 뭐 더 큰 곳으로 등판하기 위해서 본인의 그런 업적을 혹은 본인의 역할을 이쪽으로 좀 뭔가 각인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또 서울하고 평양 올림픽도 지금 추진 중이다. 뭐 이런 전체적인 얘기가 있거든요. 전 그런 계산을 하고 임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또 그런 계산을 갖고 하면 계산대로 안 돼요. 자기가 어떤 방향을 정할 때는 담백하게 결정을 해야 한다고 보고 이것이 무슨 뭐 386의 동반세태 동반퇴진 이렇게 이어지는데 무슨 386 때 뭐 정치를 하면 일심동체를 한 것도 아니잖아요. 정치는 뭐 누가 비판할 땐 자영업자들의 연합이라고 하는데 어차피 정치는 자영업자들의 연합이든 벤처기업의 연합이든 뭐 하여간 개인의 연합일 수밖에 없는데 어떤 정치는 벤처기업 또 혹은 스케일업, 엑셀레이터 역할을 했고 어떤 정치는 자영업 역할을 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는 지금까지 4년 동안 자기가 어떤 목소리를 냈는가 또 앞으로 어떤 목소리를 낼 수가 있는가 어떤 가능성이 있는가 그런 거 갖고 하나하나 판단을 해야지 집단 자체를 이걸로 뭐 집단의 어떤 퇴장 이런 걸로 뭐 이어지는 건 성급하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시면? 알 수 없죠. 알 수 없다. 지켜보십시다. 예, 지켜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1부 여기서 일단 마치고요. 두 분과 함께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화를 해야지 왜 안 해? 네, YTN 뉴스 FM 노영의 출발새 아침 2부 시작했습니다. 여의도 촌철살인 더불어민주당 민병대 의원, 자유한국당 김용태 의원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우선 이제 2부에서는 약간 이야기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소미아 연장 문제도 복잡하지만 또 방위비 분담 얘기가 오늘 내일 지금 가장 핫할 것 같은데요. 이 미국 요구에 대해서 뭐 당연히 적절치 않다. 이게 우리들의 입장일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 당에서는? 일단 요구액의 터무니없는 건 뭐 다 알 겁니다. 네, 그건 뭐 이제 그야말로 이제 협상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데. 네네. 자, 이제 이 문제가 또 지소미아 이 연장 문제하고도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의 매우 부적절한 요구 액수를 적절한 가격으로 이 타협해 내는 데 있어서 저희가 거꾸로 지소미아 연장을 지렛대로 쓸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소미아 문제를 바라보는 것은 한일 문제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동북아에서 미국의 전략 차원에서 보고 있잖아요. 네. 한국한테 요구하는 거는 일본 관계 때문에 지소미아 연장한다 만다 이런 게 아니라 한미일 이과 북중러 이 이제 이 소위 이제 대항구도죠. 이 대항구도를 한국이 지소미아 연장 안 하면 깨지는데 어떻게 할 거냐? 네. 뭐 이 문제를 지금 이제 근본적으로 물어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우리는 당연히 한미일 동맹을 구축해서 동북아에서 이 세력 균형을 맞추는 거에 동의한다. 대신 미국도 터무니없이 그렇게 방위비를 요구하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이거는 국민도 그렇고 특히 국회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점 분명히 하면서 협상해 나가고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에서도
적절한 이 행동을 해서 네. 미국이 터무니없이 압박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우리 민주당에서는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죠. 다른 야당과 함께. 우선은 공정한 협상을 위한 그 결의안을 갖다가 박정원 대표로 또 심지어 당대표하고 원내대표까지 함께 참가해서 제출했고요. 또 송영길 의원이 제출한 설명에 여야 의원 40몇 명이 같이 했고 또 민평연에서 했고 안규백 국방위원장이 또 독자적으로 했고 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굉장히 잘하는 일이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은 자기들 문법을 알거든요. 민주주의 문법을. 네. 미국의 행정부가 무슨 일을 하고자 해도 의회가 반대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상권 분립이 확고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네. 따라서 대한민국에서도 상권 분립하에서 의회가 반대를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와서도 국방위원장하고 외교통일위원장 여야 간사를 갖다 만났고 아마 여야 할 것 없이 외통위원장과 국방위원장 여야 간사는 국회에서 이런 상태라면 비준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 같아요. 이것은 협상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네.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혹은 개별의원 또 정당 자체로서 아마 함께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두 번째는 예. 지금 김용태 의원님이 이제 제안한 지소미아에 대해서 연장을 하고 방위비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협상에 임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민주당, 미국의 민주당 측 네. 논리죠. 근데 그건 저는 뭐 일견 그럴듯해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어떤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는 무기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러면 우리가 지소미아 연장을 해줘서 그래 한국 착하다. 너희들 1조 내던 거 5조 내라고 했는데 참 착하니까 반 깎아줄게 2조 5천억. 그럼 일본은 뭐가 됩니까? 일본은 2조에서 10조로 했는데 일본은 지소미아 그러면 한국을 깎아주면 일본도 깎아줘야 되네. 이게 논리 자체가 이렇게 세 개를 묶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 협상에 의해서 바로 일본 협상을 해야 되는데 한국이 지소미아에 대해서는 오케이 했으니까 그러면 한국 반 깎아줄게. 그럼 일본은 애초부터 지소미아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애들이니까 너희는 더 깎아줄게. 논리적으로 이게 그 다음 가서 협상할 수 있는 지렛대가 미국 입장에서 안 되기 때문에 각각이 자기 고유한 논리로 가야 한다. 우리 방위비는 근거를 갖고 협의하자. 지소미아는 일본이 얘기한 것. 그러니까 니들이 한국이랑 한국의 무기 우리 수출 갖다가 하면은 안보가 불안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나라하고 우리 어떻게 지소미아 같이 하겠냐 이 논리. 네. 이거에 대해서 미국이 확실한 태도를 보여준다 하는 건데요. 제가 하나 이제 이런 거예요. 정부가 잘해오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앞으로가 문제예요. 이렇게 됐다. 방위비 협상도 강경하게 네. 나가고 지소미아도 원칙대로 간다고 했을 때. 네. 일본 외교관 중에 하나가 지난 70년 동안 미국이 일본을 어떻게 지배했는가라는 책을 쓴 적이 있어요. 네. 정말 소련하고 싸울 때는 심지어 일본이 자기의 제일 첫 번째 동맹인데도 그때 워싱턴 프라자 합의해갖고 일본 엔화 강제로 올리고 일본 경제 추격하지 못하게 하고 소련이라는 적이 사라졌을 때 일부러 일본이라는 나라를 경제의 적이라고 일부러 만들어갖고 네. 압박한 적도 있고 심지어 금융위기 때는 미국의 구제 금융을 갖다 일본 보고를 한 적도 있고 일본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오래간 정부는 네. 친미 정부고 짧게 8개월 10개월간 정부는 다 반미 정부인데 그때는 심지어 CIA가 도청도 하고 압박도 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경제 압박도 하고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미국이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우리 논리가 무엇인지를 갖다 앞으로 차분하게 미국이 우리의 입장과 논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한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렇게 보시는군요. 어쨌든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따가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그러니까 지소미아하고 이 방위비 분담하고를 꼭 그렇게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근데 뭐 하여튼 지소미아는 결정을 내려야 되겠죠?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예. 자, 어떻게 할지 우리 문재인 정부 답해야 됩니다. 문재인 정부 계속해서 우리는 전제를 네. 수출 통제 관리를 풀면은 지소미아 연장하겠다고 얘기하고 일본은 그거하고는 관계없다. 지소미아 연장은 우리도 바라니까 하자. 미국 입장은 이렇지 않습니까? 이 수출 통제 문제나 이런 것들은 우리는 모르겠다. 지소미아 연장하자. 자, 여기에서 입장이 우리만 다르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뭐 시간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어떤 결단을 내릴지 뭐 당연히 이제 국민들 관심이 있으실 텐데요. 결과는 결국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 대한민국이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이 문제, 경제 문제와 이 외교 문제, 안보 문제를
사실 같이 결합했다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였다고 생각하고 또 며칠 이내로 문재인 대통령 현명하게 결단하실 거로 기대합니다. 네, 그러면 동맹이 국익하고 일치하지 않는다는 걸 처음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역사에서는. 그렇죠. 사실 미국에 대해서 조금 과거에는 동맹이면 국익도 섭섭함과 일치한다고 배신감이 봤어요. 있겠죠. 네, 네. 지금 한 그런 처음 경험을 우리가 잘 헤쳐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짧게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노무현 재단의 유시민 이사장이 검찰이 조국 가족을 털듯하면 안 걸릴 사람이 없을 것이다. 조국 사태를 통해서 우리 모두는 언제든 구속될 수 있다라는 걸 깨달았다. 나는 검찰이 참 무섭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막 했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분? 근데 이 조국처럼 정의의 사도인 양 떠드는 사람도 네. 결국은 조국처럼 구속될 수 있구나. 이런 걸 거꾸로 알려준 게 아니겠어요. 다음에 유시민 이사장이 얘기해서 다 들어맞은 게 뭐가 있죠?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게? 아니 뭐 이 증거 인멸을 증거 보존이라고 얘기하고 이 유시민 의원이 조국 일가 편들었다가 제대로 들어맞은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니 저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 검찰 보고 황새 그 먹이잡이 얘기한다는데 거꾸로 유시민 지금 이사장이 얘기해서 하나라도 사실에 부합한 게 뭐가 있는지. 근데 아직은 그게 결정이 안 났고 이제 판결을 나야지만 되는 거 아닐까요? 네. 예, 그거는 뭐 이제 그건 이제 검찰의 공소장에 대해서도 우리 조국 전 장관이 소환에 임하면서 묵비권을 행사한 이유가 전체적으로 틀린 사실이 너무 많아갖고 뭐 어떤 것은 인정하고 어떤 것은 부정하기 너무 힘들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정도로 지금 사실관계 다툼이 있는 거니까 그럼 뭐 지금 유시민 이사장이 지금까지 논리를 펴온 것이 사실관계에 전혀 뭐 맞는 게 하나도 없었다고 하는 건 최종적인 재판 결과를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유시민 이사장이 일관되게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 이건 뭐 여기에 나와 있다고 봐요. 지금 이번 수사 과정에 있어서 검찰이 과거의 논법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다. 검찰의 논법이. 네. 네. 과거 우리가 비판해왔던 검찰의 행태와 뭐 스타일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압축하고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백화점이었다고 보였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계속 지적함으로써 검찰 개혁의 동력을 놓치지 않아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아닐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들어야 되겠습니다. 어쩔 수가 없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민병대 의원, 자유한국당의 김용태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8시 10분에 돌아오겠습니다.